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이거 잠실 3억 뛸 때 네. 3억도 사실 되게 많이 뛴 건데 네. 우리는 20억 올랐지롱. 네네. 이건 이제 압구정동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압구정동 이제 고가 아파트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이제 후레인TV에서 말씀드렸을 때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이제 묶여있는 지역들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들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뉴스 이슈가 있었냐면 반포가 뭐 50억 찍었네, 60억 찍었네 막 한창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가기엔 조금 약간 늦은 감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니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들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대로 이제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제가 그 탄핵 직후에 부일남이나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강심장들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강심장들은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바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해제가 안 됐지만 그래도 또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로 해서 지금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 불구하고 뭐 한 많게는 뭐 4, 5억 정도? 이미 4억 정도가 올랐고, 덩어리가 큰 건가 보네.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그게 불과 뭐 한 두세 달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좀 잘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신장.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게, 그때 막 탄핵 직후고 막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정치가 막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또 계약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심장들은 이제 먼저 움직여서 이제 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매입을 했고, 그 중심에 선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들, 그리고 그 해제가 지역된들이 이제 좀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분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 뭐 개인 그냥 자그만한 음. 뭐 실거주를 준비하고 있는 네. 분인데 야 지금이야! 네네. 이 친구한테 언제요? 12월 달 그때 12월 달. 야 그렇죠. 지금이야. 이 분위기가 막 네네. 어수선하고 시고 이럴 네네. 때는 조금 호가를 조금 더 낮춰갖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 네. 지금이야 했는데 네.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역시 내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거지. 그게 쉽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우리 사람들은 이제 바람이 막 불 때 오히려 이렇게 불타오를 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좀 끝물을 좀 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이게 말씀을. 가령 뭐 이런 거죠. 지금 막 잠실에 막 추격 매수를 해서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떴는데 네네. 호가가.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은. 물렸습니다. 예, 예. 후랭이는 물렸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항상 막 오른다 할 때는 사실 거의 좀 단기 끝물,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단기 끝물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좀 비교했을 때, 네. 해외 주식이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 주식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조금 역으로 국내 주식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실제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그 국내 주식, 올해 뭐 불과 이제 1월달, 2월달이긴 하지만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테슬라랑 뭐 요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로도.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보고 했을 때, 팔란티어도 그렇고. 네, 팔란티어도 근데 팔란티어는 워낙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주식,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123% 정도 수익률. 두산 어지간히 얘기 많이 하신다. 네, 두산. 나 처음이거든. 123%는 처음이어서 국내 주식에서 금액이 뭐 큰 건 아니지만 123%, 뭐 네이버 뭐 30%뭐 이런 거, 이마트 뭐 15%,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아직 마이너스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수익률이 나쁘진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언론과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좀 약간 좀 늦은 투자, 단기적으로 늦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바람 불 때 팔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놓고 이렇게 좀 바람 불 때 좀 이렇게 뭐 변경한다거나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해본 분들은 이제 말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직전에 이제 음마아파트라든가 음마아파트 31평, 34평, 잠시 우성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좀 그다음 이런 데를 좀 제가 좀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벌써 이제 잔금이 아직 안 치른 데도 있는데 벌써 불과 한 4억 정도가 이미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으신 거죠. 뭐 일반 워킹 손님은 없으니까 사실 네. 회원분들이 하시니까 네네.
되게 타이밍을 잘 잡아. 그렇죠. 예, 그때 타이밍.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랬던 게 무주택자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예 한 번도 안 사신 분. 근데 오. 그분이 바로 그냥 샀어요. 기다리신 거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소액 투자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가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아파트를 질렀고 이제 실제 이제 입주를 이제 이번에 하시거든요. 공사 싹 해서. 내 집 마련 첫 주택이 음마에. 첫 주택은 첫 주택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택이 되는 건가? 예, 예, 첫 주택이 바로. 그래서 한 번 가셔라. 근데 처음에 이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이니까 남자분이. 예. 남자분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인데 이제 여자분은 이제 계속 이제 여자분이 이제 확실히 여자 말 들어야 돼요. 하자고 이제 계속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34평이 이제 29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이제 시골에 보면 나올 겁니다. 29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33억 뭐 이렇게 거래도 됐으니까 벌써 한 4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9억 5천을 찍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점 아니냐. 근데 사실은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내가 했을 때가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끝물에 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거든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계약금 쏘고 계속 네. 실거래가 찍히는 거 계속 보죠. 추적합니다. 예. 계속. 위에 그쵸. 찍혀야 되는데 내 그쵸. 거보다 위에 그쵸. 찍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찍히니까 이제 29억 5천이 자기가 이제 최고점이니까 이제 끝물을 잡은 거 아니냐.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원래는 이제 계속 그 강남은 특히 이제 입지 좋은 데는 자기가 할 때가 최고점일 수밖에 없다고. 나도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계속 이제 왜냐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 재산인데. 전 재산에 뭐 영끌 좀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나 또 긴장하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잔금 마무리가 하고 오. 이제 공사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입주하실 계획이고 한번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이제 한번 저도 이제 뭐 와이프랑 이제 같이 갈 계획이고 마침 또 우리 애기도 또 이제 동갑이에요. 막내가. 그래서 이제 또 친구와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했으니까 첫 집이 바로 그냥 아파트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시다가 뭐 2년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 되면은 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또 이제 조그맣게 뭐 투자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거주주택은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윳돈 가지고 또 투자하는 것도 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돈을 어떻게 쌓아놓고 안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놀랬던 거고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거를? 너무 이제 많이 밝히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주식 투자로 해서 이제 그걸 좀 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또 돈도 잘 버시는 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타이밍을 계속 놓쳤던 거죠. 타이밍을 계속 놓쳤고 청약을 계속 노렸는데 그게 또 안 됐던 거예요. 계속. 간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좋은 데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예전 이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었는데 어떻게 또 우연찮게 또 이제 상담 받고 또 회원 가입하시고 또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도 못했던 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바로 이제 해서 근데 그 당시 그 타이밍이 제일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곡이었죠, 마곡. 네, 10억 9천 뭐 이럴 때. 네. 네. 그때 9억 10억대에 사셨던 그런 느낌의 그런 타이밍이죠. 공포 분위기를 네네. 한 번 더 느끼셨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대치동 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학군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고 잠실 우성 4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거래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보니까 이제 매물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매물 자체가 없고 근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한 2, 3억 정도 벌써 오른 걸로 보여지고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회원들하고 또 이렇게 거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중개도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까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그런 얘기 또 좀 할게요. 오늘은 하나 정도만 그게 얘기하고. 왜냐면은 그 부동산 하나를 사는 게 딱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중간 단계에 그 사연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가 예, 됐고 과정. 안 됐고 네네. 뭐 남편하고 의견이 어떻고 맞아요, 저떻고 맞아요. 막 이런 온갖 사연들이 맞아요. 있어서 예, 맞아요. 그거 듣는 것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듣는 것도 또 이제 공부도 많이 되시고 또 이제 사례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포주공 7단지 와 네. 31억입니다. 네. 이제 이런 돈도 상승한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대호라인 TV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개포동 쪽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수요가 몰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속도가 좀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요즘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개포 5, 6, 7단지 해서. 그래서 이런 데가 또 나쁘지 않고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여기가 입지 지금 좋아요. 입지도 괜찮고 근데 예전에는 개포동이 이제 뭐
속된 말로 뭐 개도 포기한 동네라든가. 그 밑에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 대치동에서는 좀 약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포 1, 2, 3, 4 단지가 이제 재건축 8단지에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인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고 있고 이제 개포동 1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반사이익을 좀 많이 얻었었는데 또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도 계속 이제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그 이제 대치동에 이제 일정 부분의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이. 네. 그러니까 14개 단지로 해서 잠오라든지. 네네. 35단지라든지 개포우성 1, 2, 3차라든가 개포우성 1, 2, 4차라든가 뭐 성경 미도라든가 음마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이 말은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좀 눌려있다. 왜냐면은 다른 데 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되는, 물론 이제 이런 지역들도 올랐어요.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같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눌려있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내가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요가 조금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거주 2년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개포 5, 6, 7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하기에는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개포동과 대치동이 가격이 같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대치동으로 가는 게 더 장기 투자성으로는 유망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그 입지나 봤을 때 아무래도 개포동보다는 대치동이 조금 더 입지가 좋고 지하철 역세권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가격이 뭐 비슷하거나 뭐 육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눌러 있는 데가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궁금한 게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일부 남았지 않습니까? 요게 네. 5년 차가 되면 어쨌든 끝나잖아요. 네네. 서울시 네네. 기준으로는 네네. 끝나지 않습니까? 그 5년 차가 이번입니까? 올해였어요. 올해였는데 그거를 뭐 다시 재량에 따라서 뭐 재지정 하려면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지정해서. 근데 요번에 그 해제가 여기만 안 풀어준 거 보니까 다시 재지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14개 그 재건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시 재지정. 원래는 5년이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은 이제 현 정권에서 한 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약간 재량 사항이 있었던 건데 사실 해제하면 해제할 수 요번처럼 해제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일부만 해제하고 또 일부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저는 조금 약간 재산권 침해 측면에 있어서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어떤 데는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이렇게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던 재건축 단지들은 그만큼 서울시나 서울시장도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또 많이 가격이 오를까봐 급등할까봐 이제 두려운 그런, 역으로 보면은 지역이라고 봐요. 그만큼 좀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만큼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게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많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고 억지로 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서울시에서 찍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풀린 데가 좋은 데라고.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제할 거면 한꺼번에 싹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도 해제 바로 직전에 아마 다 해주진 않고 일부만 해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날 바로 일부만 해제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요번에 그 해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조금 더 당장 해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꼭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강남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진짜 그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그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는 요인들은 제가 여러 번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가 똘똘한 한 채로 갈수록 유리하다 보니까 빌딩보다도 오히려 똘똘한 채로,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하면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억제책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또 대출 규제나 집을 못 사게 할 수도 있겠구나. 특히나 강남 이런 지역들, 핵심 지역들을 못 사게, 실제로 뭐 15억 대출 금지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이제 민주당에서 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에서 만약에 집을 못 사게 하면 과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시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본 어떤 정책들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돈을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공약이 뭐 25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면은 당연히 자산 가치나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맞겠지 않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왕이면은 더 똘똘한 채, 이왕이면 더 산 거지, 이왕이면은 내가 내 집 팔고 더 좋은데, 그런 마인드들이 다 지금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지방 쪽보다는 무조건 서울, 강남 위주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정말 극단으로 언제까지 뭐 강남 집값이 뭐 그렇다고 100억까지 갈 때까지 뭐 30억 하더니 100억까지 갈 때까지 가겠냐? 이거는 또 전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투자자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항상 합리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 반포가 이미 그 50억, 60억 찍었을 때 저는 이미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오히려 저평가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역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름에. 근데 그 전략도 어쨌든 좀 약간 단기 수익률적인 보면은 맞았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강남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다만 여유가 되시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사시는 건 맞다고 봐요. 지금 물론 올랐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일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왜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갈아타더라도 저는 그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목적이라면 지금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개별 단지들마다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른 단지들은 있겠죠. 근데 그런 단지들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메인이긴 하신데, 지금도 큰 틀에서는 이제 강남 집을 사시는 거는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보여지는 견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엊그제 왜 금리 인하도 있었잖아요. 네.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 사실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입주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은 더 귀해질 거고, 사람들이 점점 더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강남에 있는 집은 없는 거고, 또 민주당 집권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나 또 자산가치 상승은 또 눈에 불을 보듯 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면은 강남 집값은 더 상승할 여지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산이 3억 있어요. 3억. 근데 30억짜리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자산이 5억 있는데 대출 20억 땡겨서 25억 정도. 물론 이제 정말 많이 버시고 하시면 한 달에 뭐 1년에 뭐 한 몇 억씩 버시고 하면 뭐 가능하시면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강남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금리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사실 투자로 봤을 때 남는 게 없다. 왜냐면 우리가 그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보유가 해야지 80%가 공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주를 못 하게 되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12억 초과는 또 12억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또 비과세가 안 되는 측면, 그러니까 고가주택 그 부분만 비과세 되고 그 초과부는 비과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내 그런 집을 사게 되면은 어차피 양도세로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냥 나 강남에 집 있어. 근데 전세가 10억이야. 그래서 나 못 들어가. 이거예요. 껍데기만 내 거야.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야. 알맹이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그러신 분들을 또 강남에 사는 게 과연 맞냐? 이거는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김대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만의 강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나만의 강남.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건 게,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내가 여기서 이제 최종 주택으로 할 집이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네. 또 좋고 뭐가 나쁘다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번잡한 강남이나 서울보다는 약간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서 좀 공기 맑고 이런 데서 아파트 중에서도 뭐 그런 데서 그냥 살겠다 이러신 분들도 맘 편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남에 사시다가 뭐 양평동으로 이렇게 가셔서 전원주택 가서 사신 분들도 친구 어머니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물론 자식들은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뭐 그분 삶도 뭐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강남에 무조건 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이제 가장 상급지로 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 건 맞지만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뛰는 강남 위에 나는 과천, 네. 과천 아파트 평당 네, 6천. 네. 뚫을까? 그러니까 이게 과천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이 34평이 다 이제 30억이 넘어버리니까 과천은 그래도 20억이거든요. 20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에는 가고 싶지만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제로 과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은 이제 과천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로 점점 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견해는. 그러니까 지금은 강남이지만 다음에는 과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20억이나 있는데 뭐 강남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으면 10억 대출 받아서 많이 과천을 가겠다. 50%도 대출 부담이 좀 상당히 클 수 있지만, 근데 강남을 가기에는 20억을 대출 받아야 되니까 좀 안 되겠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까 했을 때 이제 과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이 뭐 한 10억밖에 없어. 5억밖에 없어요. 5억밖에요. 그러면 대출 5억 받아서 10억으로 갈 만한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이 오를 타이밍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상급지는 계속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고, 60억, 80억짜리는 뭐 계속 가겠죠.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60억, 80억이 대부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내가 현금 5, 6억 있으신 분들은 과연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과천이 갔다고 있는 얘기는 그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되죠? 강남 오르고, 과천 오르고, 뭐 여의도 오르고, 목동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쫙 퍼지고, 물론 그 안에 뭐 학군지라든가 재건축 단지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확실히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돈이 흐르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흐를 지역을 찾으시는 게, 근데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금에 맞게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제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최근에 인터뷰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지금 목동도 조금 온기가 조금 살짝 도는 것 같고. 그럼요. 목동도 이제 재건축이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거고, 그 목동도 워낙 이제 학군이나 입지가 워낙 좋고, 그리고 워낙 또 환경이 쾌적하고 또 유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몇 군데 정말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목동에 강서고등학교 제가 나왔다고 항상. 목동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잘 알잖아요, 목동을. 강서구의 자랑.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신정동에서 살았고, 신정동 신월동이라고, 신정동 신월동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에 신혼집은 이제 목동 빌라부터 시작해서 당산동 아파트로 갔다가 마곡으로 갔다가 지금 강남으로 온 추세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살아봤다는 얘기죠. 신월동도 살아보고 신정동도 살아보고 뭐 목동 구시가지도 살아보고 뭐 당산동도 살아보고 마곡도 살아보고 이렇게 옮겨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목동도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다만 이제 약간 섬 같은 느낌이에요. 목동은 약간. 왜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이제 생활하면 편한데 또 강남 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좀 서쪽이고, 물론 마곡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9호선이 이제 신목동역이나 이제 신목동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단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목동역의 7단지가 목동역 쪽에 있는데, 목동역은 5호선이니까 그게 이제 여의도로만 가고 광화문으로 가는 거지, 그게 뭐 강남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의도에서 이제 9호선으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동 여의도는 약간 섬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무시 못하는 건데, 어쨌든 학군지나 살기는 굉장히 좋고, 저도 이제 목동 학군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해시설이나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쾌적하고, 그 다음에 그 목동 단지 내에 그 감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여전히 가을 보면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런 환경들.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거 따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이제 따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농약이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냥 관상용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또 뭐 양천도서관 가면은 거기에도
감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감을 좋아하시네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게? 감이 이렇게 있으면은 멋있어요. 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수목들이 굉장히 한 40년 된 거니까 막 울창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거기도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또 이제 많이 바뀌겠죠. 예, 워낙 좋은 지역이긴 한데. 또 위쪽 노도강까지는 네. 뭐 아직은 금관구도 좀 아직은 그렇죠. 이제 노도강 금강구는 이제 서울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온기가 퍼지기에는 조금 더 있고 근데 온기가 막 퍼지려고 하다가 또 막 뭐가 있어서 막 갑자기 싹 바뀌지 않습니까 분위기? 그럼 거기 안 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네. 규제가 뭐 이상하게 그렇죠, 나온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더 상급지로 이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데는 그런 지역들도 좀 기다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곡으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아 거기에 청이 당첨이 됐던 거예요, 저가. 청에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경쟁률 8대1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당첨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 힐스테이트, 마곡 힐스테이트 당첨이 돼가지고 네. 이제 잽싸게 이제 글로 갔죠. 갔다가 갑자기 또 바로 그냥 강남으로. 강남으로 이제 그 어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아 근데 중간 단계가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상가주택지를 3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점포경유 택지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항상 고민을 해서 그 3개를 세 개 다 당첨되신 거예요? 네네네네네. 택지를 점포경유 택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물을 지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팔고 그냥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싹 정리해갖고. 그럼 그 강남으로. 약간 자산의 퀀텀 점프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마곡하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확 불어났던 게? 그렇죠. 예. 왜냐면 그 마곡 당첨이 제가 5억대 됐으니까. 예, 그리고 5억대 돼서 거의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았으니까 거의 10억에 팔았으니까 거의 세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와.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그 10억이 그거 그 9억이었거든요. 9억. 네, 9억까지 비과세였기 때문에 3억에 대해 3억에 대한 것만 냈는데 그 몇천 냈죠. 그것도 한 5, 6천 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한 번에 그냥 그것도 이제 있었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다주택이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2년만. 왜냐면 이 전문가분들 이렇게 자산을 좀 네? 축적하신 분들이 그 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자산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 약간 뭐라 그러지? 무슨 포인트라고? 퀀텀 점프. 네, 퀀텀 점프한 그 계기가 되는 투자가 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물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구만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 토지 강의 때 좀 말씀하시는 그 토지 그 진짜 신의 영역인 일반인은 하실 수도 없는 토지 투자로 확 네네.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뭐 루블님도 네네. 상가 투자를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또 네. 한번 진짜 완전히 딱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 네네네. 수익률을 만든 그렇죠. 물건이 또 있고 그렇죠. 약간 그런 인생 물건들이 하나씩 그러네요. 있는 것 퀀텀 같아요. 점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또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하나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뭐 맨날 휘두른다고 홈런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만 기다리면 안 되고 잔잔바리를 해야 된다. 안타를 쳐야지 안타를. 그치. 우리가 이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계속 휘둘러야 되니까 안타를 쳐야 된다. 그래서 잔잔바리를 저도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홈런을 하는 것도 그거 마구 팔고 건물 안 짓고 그렇게 간 것도 나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으면은 또 막 그 건물에서 월세는 많이 나왔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또 자산이 또 불어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월세 부자가 돼서 싱글 파이어에 나가셨겠죠? 조금 더 뭐 여유롭게 사는 건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 돈은 좀 이제 강남에 이제 재건축 단지에 이제 묻어놨는데 거기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한 거고 지금 2025년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비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월세 받는 걸로 했으면은 이 정도 시차익이 났을까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택지를 이제 3개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돈을 합쳐서 이제 움직이고 또 남는 돈은 또 포트폴리오 짜서 이제 운영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뭐 나쁘진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월세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외에도 월세 수익을 받고 있는 거니까 꼭 우리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사서 그래서 월세 받는 것도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건물 하나에서 월세를 받으면 이 건물을 팔아야지만 돈이 되지만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을 한 채, 두 채만 팔아도 또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또 분산 투자라든가 또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또 이걸 팔아서 또 현금화 시키기에도 좀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굳이 뭐 건물주가 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다만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그 한참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취득세나 양도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다 내가 내 집 마련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맞다. 지금부터 뭐 내가 뭐 상급지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오피스텔 먼저 사고 막 조그만 아파트 사면은 이제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런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안 다치고 싶습니다. 근데 후레이는 얘기하면 안 하잖아요. 막 말을 내가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면 많이 하셨죠.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요. 엄한데 막 비트코인 넣고 엄한데 막 또 주식 투자한다 그러고. 이거 이제 잘 마무리하면 마무리하면 말 들을 거예요, 면? 반도체 이제 잘 마무리되면 지긋지긋한 이 반도체 그러니까. 마무리되면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후레이 거는 이제 공개 투자로. 오케이. 이제 라이브로. 난닝구 입고 쓰레빠 신고 건물 청소하실 뻔했다고. 망고생님께서 맞아요. 건물 3개 다 올리셨으면. 근데 제가 건물 청소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썼겠지. 그렇죠. 또 그런 거 별로 또. 제가 뭐 건물 청소하겠습니까? 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사람 뭐 좀 쓰거나 이제 뭐 좀 청소하시는 업체 이제 껴가지고 했겠죠,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겠죠. 그리고 그 세입자들한테도 안 알렸을 것 같아. 그냥 괜히 건물주라고 하면 또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몰래 그냥 갔다가 그냥 몰래 한번 쓱 보고 그냥 하고 월세만 받고. 지금 세입자들이랑 아예 얼굴 못 본 사람들 꽤 많아요. 그냥 이제 부동산 통해서 그냥 이제 전화로만 이제 월세 계약하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있겠군요. 세입자들도 모르니까.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월세 계약하는데 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전화해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르는 데도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좀 떨어졌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아마 그 토지 거래가 직전에 거래가 된 지역들도 있고, 이게 그 실거래 신고는 예전에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금매 잡았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변동폭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단지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지별로도 그러니까 그 지역 그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단지별로 또 신축이냐 구축이냐 학군지냐 또 층수에 따라서도 이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찾아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매물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좀 많이 올랐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또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모든 단지가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면은 또 괜찮은 지역 매물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잠실 리센스 27제곱미터는 완전 작은 거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부터 쭉 대표님께서 좀 브리핑을 해주셨던 서울 재건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역발상이고 수도권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토어제 이제 해제됐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저희가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대신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당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분당 하시지 말고 서울 재건축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분당이 어떠냐면 약간 좀 지지부진해요. 지금 실제로 지지부진하고, 제가 이제 권유하거나 추천했던 단지들은 굉장히 사업 속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단계? 사업 시행인가 나오고 관리 처분인가 이제 기다리는 지역들, 그다음에 그런 지역들 하는 거죠. 사업 시행인가 미리 난데,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잠실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들이 다 오르는 거 아니고, 그 안에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좀 저평가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수도권은 제가 말씀드린 게, 수도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지금 패대기 쳐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뭐 거의 뭐 청주도 그렇고요. 맞아요. 뭐 평택도 그렇고 맞아요. 천안도 그렇고. 맞아요. 패대기 쳐지고 있는데, 이게 길게 보시고, 그러니까 길게란 얘기는 2년,
혹은 4년. 왜냐면 전세 한번 주고 갱신 청구하면 4년 되지 않습니까? 그 4년 후라고 했을 때 이런 수도권 지역은 2년에서 4년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지금이 기회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게 아니라 내달 다음 달이 아니라 2년 후 혹은 4년 후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고가 아파트도 다 이미 올랐고 서울 아파트도 이미 올랐고 재건축 단지도 올랐고 물가는 더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고 땅값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여기는 그대로거나 아직도 마이너스다. 심지어 사람들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게 바로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 영상이 1년 후, 2년 후 봤을 때 또 돌이켜 보면은 아 정말 그때가 기회였구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무도 기억을 못 하겠지.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 기억을 못 해. 다만 내가 당장 서울로 가거나 강남으로 가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안 팔려. 왜냐면 최소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상급지로 가는데 좀 걸리적거린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서울을 꼭 사고 싶은데 이게 있어서 이게 안 팔리거나 이게 이제 안 돼서 좀 이렇게 서울 가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사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중에 사시고 먼저 서울 먼저 사시고 또 좀 여윳돈이 생기거나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서울은 정말 사고 싶은데 내 돈이 없어. 이제 한 1억 5천, 2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으로 서울 사기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진짜 막 이상한 뭐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다도 오히려 이런 데가 오히려 더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노릴 수 있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운정신도시를 추천을 했던 이유가 운정신도시가 25평이 분양, 34평이 분양가 3억이었어요. 3억. 25평이 2억 5천이었고. 근데 지금 3억 하는 게 지금 7억 하거든요. 7억. 6억, 7억 한단 말이에요. 3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그게 통용되던 가격이었던 거예요. 2018년도에. 3억인데 더 놀라운 건 전세가 2억 7천, 2억 5천. 그러니까 내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 양보해서 5천만 원만 해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2018년에서 2025년이니까 벌써 7년 됐지 않습니까? 그 3억 하던 게 지금 7억이면은 전세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이미 다 4억. 4억, 5억, 이미 다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 투자해서 4억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투자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 원금 회수하고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투자다. 운정신도시 GTS A2.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이 오르네 안 떨어지네 이런 거 다 따지고 마시고 그냥 분양가로 비교해보자요. 분양가로. 분양가 3억이었는데 지금 7억이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마곡도 분양가가 그 초기에 그 엠벨리 같은 게 분양가 4억 3천이었단 말이에요. 34평이. 지금 18억이에요. 18억. 4억 3천이 18억이면 그 전세가 그때 3억이면 내 돈 1억 정도. 1억 3천, 뭐 4억 3천. 내 돈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18억이면 14억이 14억. 그런 게 주식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실제로 그때 뭐 두 채 사신 분도 있어요. 그 미분양 때. 예. 그래서 심영석 교수님 이렇게 여유가 생기셨군요. 마곡이 항상 여유가 있으십니다. 7단지 사시거든요. 7단지 제일 좋은 날짜. 항상 허허허 하시면서. 네네. 그렇죠. 하락론자의 공격에도 허허허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내 돈의 효율을 봤을 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마곡집 같은 게 정말 초대박이었던 거죠. 초대박인 거고. 저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는 팔고 이제 또 강남으로 갈아탄 거니까 그런 거고 만약 저도 지금 갖고 있었으면 더 올랐겠지만 그것도 사실 뭐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또 갈아탄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갈아탄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은 좋아요 저도 왜냐면 강남이 더 많이 그 이후로 갔으니까 그것도 뭐 판단이 나쁜 판단은 아니었다 세금도 거의 안 냈죠 뭐 그 정도면 그 정도 해서 갈아탄 게 나쁜 판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 또 내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면 투자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안타인 거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홈런도 충분히 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내 집 마련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이런 투자는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만 꼭 보지 마시라는 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3집만 당하는데요. 볼넷으로라도 출루하고 싶다. 볼넷. 내가 두드려 맞고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후레이도 이제 조금 더 제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제 하는 것도. 네가 내 말 안 듣는 거다. 어차피 얘기하면 안 듣잖아. 안 들어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세대로 안 묶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비과세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주택이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근데 이제 그 하나 더 뭐냐면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특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에 연달아 4번,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비과세 5번 받으면은 강남 올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취지예요. 비과세.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뭐 어떻게 5번을 받냐 연달아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각각 가져도 비과세 되지만은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또 비과세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는데 새로 이제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러면 기존에 맨 처음 주택을 양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두 번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더라도 비과세는 되겠죠. 팔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 재건축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팔면 또 이번 주택도 비과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걸 팔고 나서 바로 대체주택이라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 대체주택이라고 또 주택을 사더라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은 한 채를 사고 1년이 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과세는 네. 일시적이. 근데 이거 대체주택 비과세는 그 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고 바로 내가 그 대체주택을 사더라도 그리고 3년 이내 이 완공이 되고 3년 이내 이 주택을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체주택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재건축이 완공이 돼서 또 2년 뭐 거주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채가 비과세 될 수 있는데 다만 대체주택 비과세는 우리가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 되잖아요. 네. 근데 대체주택 비과세는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보유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만 거주하면 돼. 다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이 되고 3년 이내에 그 새로 입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1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년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 또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해놨죠? 그건 이제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그 취지랑은 좀 안 맞는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주택을 사서 이제 그러니까 대체주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샀는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잠깐 어디 딴 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딴 데 살았는데 이 주택을 이제 또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대체주택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렇게 따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체주택 비과세, 그 맨 마지막에 재건축 단지까지 총 4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금에 많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알고 또 이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비과세 특례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막 그 상승장이라고 막 진짜 덮어놓고 막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건 안 돼요. 이거 샀다가 재건축 샀다가 또 뭐 딴 거 샀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꼬이죠. 그렇죠. 꼬이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중요한 비과세도 뭐냐면 양도 차익이 났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지. 샀을 때 마이너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좀 더 오를 만한 지역들, 좀 더 가치 있는 지역들, 그거가 사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 상담도 의미가 없는 게 세무사분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지역을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세무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후레인TV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가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잘 찾고 비과세 요건을 잘 맞춰서 이런 대체주택 비과세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한 번 사고 1년의 텀이 있어야 두 번째 주택을 사서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대체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사고 바로 사도 상관이 없다. 요 말씀,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년. 그렇죠. 1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의외로 상속세를 이제 완화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네, 우클릭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세가 그게 이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에서 10억까지는 원래 세금이 안 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에서 10억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기준이 언제 나왔냐면 2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 98년도? 네. 근데 98년도에는 이제 음마아파트가 2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뭐 30억 한다고 보면은 한 15배 정도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10억에 15배 하면은 150억 정도, 10배라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10억이라는 그 기준이 98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이 상속세를 내는 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100억, 150억이 아니라 10억은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도 그렇죠. 다 10억이 넘어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상속세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전 그게 법이 아직도 여전히 그 금액이 그대로니까 10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최고세율이 그게 50%거든요 또. 30억이 넘어가면은 최고세,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공제되고 40억이면 나머지 30억에 50%면 15억을 또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또 왜 공제 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상속세를 50%에서 40% 최고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좀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왜 부자들 세금 깎아줄 일 있냐? 그냥 공제율만 높이자. 그럼 공제율을 어떻게 높이냐? 5억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8억으로, 8억, 일가 공제를 8억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그래서 총 18억까지만 공제해주자. 세율은 낮추지 말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얼핏 들으면은, 이재명 대표 말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부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어쨌든 최고세율을 낮추면 모든 사람들이 최고세율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산업 스파이라든가 또 적대적 M&A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2번 하게 되면은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에 이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저는 더 상속세 개편의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부자들은 상관없고 단순히 그 공제율만 높게 해서 일반 서민들만 이득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얼었는데 내가 이 발에다 오줌 싸줄 테니까 그러면 잠깐 따뜻해질 테니까 좋지.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개돼지로 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싹 해서 그냥 아예 녹이자. 근데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로 해서 내가 오줌 넣을 테니까 발 잠깐 따뜻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공제율을 높이려면 아예 10배로 늘려야 돼요. 옛날처럼.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거 2배로 그러니까 2배도 아니죠. 1.8배 늘린다고 해서 사실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부동산이 얼마나. 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상속세는 또 이제 공시지가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근데 그 공시지가가 18억이면 거의 한 3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되면.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재명 대표 집값이 36억 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그 수준까지만 혜택 보자는 것 같아요. 딱 그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양지마을이 지금 30억 정도 됐잖아요. 예전에 3억 하던 게 30억 정도 됐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혜택 보자. 누구까지? 나까지. 그럼 나까지만 서민이다. 그렇지. 양지마을까지는 서민이다. 그렇지. 그 이상은 인정 못 하겠다. 그 이상은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50%가 아닌 40% 낮추는 거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 기사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공제만 갖고는 사실 언발에 오줌 누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데 이거 갖고 생색 내려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하자. 왜냐면 60억 정도 된다면 60억이 넘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얼마가 되냐. 그게 서민이냐. 아니 이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분들도 6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국민이고 또 혜택을 같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서민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죠. 부자는 뭐 상속세 개편해주면 안 되고 그냥 서민. 그러면 서민이 그 주관적인 서민은 어디까지냐? 양지마을까지. 나까지인 거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전 10억이었으면 지금 10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18억 정도로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거는 그냥 생색 내기밖에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사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은 왜 부자들만 감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내면을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상속세는 잘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송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송도요. 네.
송도가 송도 이제 요새 분위기가 어떻지? 그러게 송도 워낙 항상 말씀드린 게 좋긴 한데 송도가 좀 멀어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송도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분은 매도하셨고 한 분은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도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위기긴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좀 드리고 있고, 왜냐면 송도가 거기야말로 진짜 섬이기 때문에 좀 좋은데. 약간 좋긴 한데 좀 강남이나 이런 게 진입하기가 좀 많이 좀 힘들고 멀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셔가지고 한 분은 팔아서 이제 송파권으로 이제 계약을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송도해서 이제 팔 계획으로. 왜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거든요. 임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 계획으로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은퇴해서 살기에는 참 좋은 데 같아요. 그렇죠. 은퇴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은 이제 은퇴해서 사시다기보다는 좀 더 내 집 마련하는 욕구가 더 강하셨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옮기신 거고, 만약에 은퇴하실 거면 그렇죠. 송도 이제 미래도시니까 거기도. 미래도시요? 네, 미래도시죠. 뭐 20년 거기도. 넘은 그래도 미래도시 컨셉으로 한 거잖아요. 컨셉으로. 근데 벌써 20년 됐네. 예.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개발이 된 거니까 이제 미래도시 컨셉으로 한 거예요, 원래 송도가. 미래도시요? 개포동이 더 미래도시 같은데. 개포동이. 성남 재개발, 네. 거여 마천, 네. 목동 재건축. 네네. 셋 비교를 하시면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르고 아마 목동 재건축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 재개발에 아마 돈이 적게 들어가실 거니까 그 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당연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목동. 거여 마천, 성남 재개발인 거고, 성남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구릉지가 있는 거, 단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마천 뉴타운은 이제 5호선 라인이고 서울에 약간 그 끝자락이고, 대신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붙어 있는 장점이 있는 거여서 뭐 위례 신도시랑 약간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고, 목동은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입지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금액에 따라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청량리도 많이 좋아졌죠. 청량리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이제 좋아질 지역이긴 하고, 예전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좀 캐치션 마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또 청량리도 또 호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또 이것저것 좀 비교를 해봐야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주택자거든요. 예. 근데 오피스텔 원룸 3개하고 투룸 하나하고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매매를 하고 제가 그냥 투룸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들 명의로 하나를 더 살까, 그게 조금 고민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급여가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 또 하나를 사는 게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예. 그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를 싸게 아들한테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갖고 계신 아파트가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고양시 덕양구요. 고양시 덕양구. 몇 평이 얼마예요, 대략? 33평인데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7억 정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드님 몇 살이신데요? 지금 35이요. 35이시고 미혼이고, 연봉은 대략 연봉은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서 3천 정도. 예. 네, 지금 근데, 본인이 네. 모은 돈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네네. 2억 정도? 근데 이제 새로운 거를 아파트를 새로 아들 명의로 살려고 하니까 좀 그 부담이 돼서. 네. 혹시 오피 원룸이나 투룸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20년도 전에 다 산 거예요. 2020년 8월 10일 전에 사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이거 취득세는 이제 상관없으신 거고. 네네. 취득세, 주택세는 포함이 안 되시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요거를 아드님한테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약간 좀 저렴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제가 여기 미분양 그때 2009년도에 미분양 계약을 해서 네. 5년 동안 비과세를 받거든요. 네. 네네네. 거주하는 주택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이라면 언제까지죠? 죄송한데 5년 동안이라면 언제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글쎄, 제가 1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12년부터 5년인지 그거는 12년부터 5년 맞아요. 2017년까지예요. 아, 네네. 그러면 벌써 꽤 지나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초과분은 이제 세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한 싸게 좀 팔아도 되잖아요. 30%나 아니면 3억이나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그냥 제가 거주하는 집을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러면 좀 저도 부담이 덜 되고 아들도 좀 이렇게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매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매매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서류나 이런 게 이제 돈이 이제 정확하게 오고 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증여 추정으로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지금 그냥 아들 앞으로 하나를 더 따로 그냥 전세 끼고 네. 이렇게 매매를 아들 명의로 하나를 사주는 게 나을지. 근데 이제 깔끔한 건 사실 아드님 명의로 하나 사는 게 깔끔하긴 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어쨌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이제 증여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원룸도 팔기는 뭐예요? 제가 은퇴자라서 이거를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네. 예. 원룸 정리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또 네. 금액이 또 상속되고 이러는 것도 조금 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주하는 주택을 정리를 하면 좀 제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아니, 고양시 덕양구 주택을 어차피 양도세는 뭐 중간은 없어졌고 어쨌든 비과세 특례가 있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거 세금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거를 정리해서 뭐 아드님한테 사실 때 조금 약간 보태주셔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꼭 굳이 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아드님한테만 그 매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그 남는 돈을 좀 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따로 아들 앞으로 따로 하나 우선 네. 구매해놓고 저 전세 끼고 구매해놓고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라는 얘기. 네네네. 굳이 뭐 이거를 꼭 굳이 뭐 아파트도 많은데 이거를 꼭 아드님한테 넘겨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아들이 싸게 사니까 아들이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싸게 산 만큼 물론 이제 비과세 받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싸게 사는 것만큼 이제 그 가족 간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70% 말씀하시는 건 싸게 사는 것도 물론 비과세 되는 측면은 있는데 뭐 다른 거 사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고 이거를 대신에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아들한테 싸게 살 필요 없이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게 다른 거 오피스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20년 전에. 그 중간은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시고 만약에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 이제 오피스텔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네. 그 오피스텔을 그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지금 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전액 비과세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오피스텔을 전입을 빼고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그냥 1주택이니까 네네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럼 팔 때 전화해도 돼요? 팔기 전에만 하면 돼요. 팔기 전에만 전환을 하면 돼요. 네네. 내보내야 되죠. 양도세. 그렇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번거로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 때문에 오피스텔이 지금 전입이 돼 있는 거죠. 세입자들이요? 네. 예, 전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입을 이제 빼고 업무용으로 전환하면은 이게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가 아니라 이제 업무용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주세요. 임대를 실제로. 근데 저기 오피스텔은 98R에 있거든요. 근데 원룸인데 그 업무용으로도 잘 나갈까요? 그 나가죠. 사무실로 하면은. 예, 사무실에서. 예. 이게 어차피 양도세는 실질 용도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주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과세 받아서 비싸게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투룸도 가지고 있었고 투룸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이게 정리가 되면 또 비과세,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 오피 3개랑 투룸은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가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1주택은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투룸 다 오피스텔을 일단 뭐 저기를 돌리든지 어쨌든 정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비과세 받아서 팔고 이제 그 돈으로 또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 항상 네. 최 대표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네. 있어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OP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먼저 팔면 이제 아파트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액션을 취하려면 어쨌든 좀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긴 그렇죠. 네, 합니다. 하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네네네. 제가 지금 저도 다주택자라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송도에 있는 SK뷰가 있어요. 네.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이거 하나요? 아니요, 다 말을 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대략적으로라도. 예, 수색의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랑 네. 네. 수색 DMC 청구랑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 노포니스 테이트, 네. 송도 SK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애아빠 명의로는 수색 청구하고 오피스텔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레미안이랑 노번이랑 송도 갖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게 있어서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전세를 또 요번에 많이 끼고 그래서 네.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 전화 드려봤어요. 아,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득일이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예, 그 취득은 제가 좀 네. 2019년 정도에 다 했어요. 그럼 송도 SK뷰는 어차피 파셔도 뭐 양도세 중과는 안 되니까 네. 양도세 한번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요 시기가 지나면은 1년이 지나가면은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26년 9월에 했을 때도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연장이 됐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 연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네네. 아, 근데 이게 조정지역에 묶이면은 문제인데 네. 송도가 또 조정지역에 묶일 수도 있긴 한데 또 가능성은 좀 낮아요, 현저히. 아, 그럼 이거는 언제든 뭐 아무 때나 팔아도 조정 지역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지역이면서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연장이 안 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연장이 안 돼도 조정 지역이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일반 세율이니까 양도세가. 아,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근데 송도 SK뷰는 그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네. 송도 SK뷰를 양도세를 내고 팔고 다른 거를 갈아탔을 때의 이득과 송도 SK뷰를 보유했을 때 이득을 따져봐야 돼요. 저는 다른 거를 사진 않고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사지는 않고 그냥 전세도 좀 갚고 좀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할 생각. 아니 뭐 그런 마인드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거는 괜찮고. 네네. 근데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파는 게 나은지 이거가 그러니까 제일 그 고민인데. 시기는 이제 만기가 언제시죠? 송도 SK뷰가? 지금 이거는 월세로 있는데 네. 27년 6월이요. 27년 6월. 26년 6월이요. 그럼 어쨌든 만기 때까지는 이제 그 팔기가 네. 조금 수월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에도 이제 사람이 있으면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내가 보증금을 빼줄 테니까 네. 좀 약간 양해를 해서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시장에 내놔 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죠. 그렇긴 그런데 지금 전에 말할 때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이게 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게 지금 이거를 네. 팔고 좀 빚을 갚고 전세를 빼고 월세 수익을 좀 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파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한다고 뭐 제가 뭐 밥 드시지 말라고 해서 안 드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또 그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도 팔기는 싫은데 좀 끝까지 가지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네. SK뷰가 뭐 송도가 뭐 네. 말은 반값이라고 하는데도 워터프론트 뭐 이래갖고 또 그 주변이 네, 또 네, 좋아지고 또 그러고 있어서 네.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지는 거는 네.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99억이 있어도 의미는 없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팔아서 뭐 이제 누리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나중에 팔았는데 뭐 3억이 올랐냐, 5억이 올랐냐, 그런 거는 다 그냥 대신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거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아서 좀 대출을 갚고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네. 뭐 그거는 이제 만기에 맞춰서 좀 파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제 작자 있을 때 뭐 팔아서 이제 또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도 자체가 지금 좀 눌려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도 괜찮다는 말씀도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네네. 기다려도 된다. 네, 왜냐면 지금 아직 온기가 막 송도까지 퍼진 건 아니니까. 네네. 어차피 팔고 뭐 다른 거 살 계획이 아니시라면. 네네. 그죠? 그러면 어차피 빚을 갚아야 되니까 좀 갖고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왜냐면 딴 거가 더 오를 여지는 없잖아요. 어차피 팔고 다른 거 살 게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양극화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쪽도 이제 재건축 여전히 서울 재건축이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투자 가치로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수도권이 가려면 한 뭐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1, 2년 정도.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좀 길게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빠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항상 비트코인이 항상 좋았을 때가 역으로 또 고점이었다. 그죠? 예, 그런 생각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창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또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강남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막 턱끝까지 채워갖고 그쵸, 대출을 네. 막 해서 딸려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역발상으로도 네네.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내 형편에 이게 맞는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만약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 말은 아까 그 말이에요. 진짜 영끌해서 했는데 간당간당해서 들어갔는데 막 좀 더 빠지고 막 이러면 진짜 못 버티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니까. 아까 그 예.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무주택자분 네네네. 최초. 최초로 사신 분. 근데 음마를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은 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준비가 예. 다 되어 돼 있으니까. 있었던 예, 분이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고 또 이제 결실도 되게 좋았던 거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근데 또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기회가 많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후회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 기회는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고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 아니면 뭐 놓치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또 기회가 있고 하니까 언제라도 그런 기회를 준비해서 잘 잡으시면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항상 그 가급적 정점을 늦게 찍어라. 제 인생도 정점을 늦게 찍고 있잖아요. 항상 저는 매일매일이 정성기야. 조회수 지금 찍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정성기잖아요. 어쨌든. 갱신했습니다. 갱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정점을 가장 늦게 찍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제 책에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과 행동이 그래도 일차적으로 노력 많이 한다. 그 책의 그 에필로그가 그거예요. 인생의 정점을 가장 가급적 늦게 찍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그러려면 당장 그런 기회를 놓치더라도 크게 뭐 염려하지 말고 또 기회가 오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